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고 현재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현재까지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예단을 해서 왜 선관위가 무리수를 썼느냐. 그래서 스스로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기호 2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개인의 얼굴을 알린 것보다 공식된 검증 후보의 메시지에 기호 2번 정연욱이라는 걸 가지고 유권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후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 선거는 반드시 이긴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이바름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스웨덴 린네대학교 최인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의 주인공이시죠.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네네. 예, 게시와 관련해서 사실 전국적인 주목을 네, 받았었거든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위반을 지적을 하신 건데 네. 이게 사실 선관위는 아시겠지만 정치인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네, 수 있는 기관이라서 네. 사실 다들 얽히는 걸 좀 꺼리지 네, 않습니까? 뭐 우려나 걱정 뭐 이런 건 없으셨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지금 현재는 엄연한 정치인인데 괜히 좀 선관위에 문제제기 하는 게 잘못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못할까?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한 게 지역선관위도 얘기하고 그럼 지역선관위가 좀 판단 물은 부산 선관위 그다음에 그 중앙선관위까지 계속 문의를 했습니다. 그냥 안 된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하니 그럼 안 된다는 입장은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그냥 SNS에 이걸 걸면서 시작한 겁니다. 결국은 이게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느냐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와 정치인과 뭐 선관위와의 관계로서만 끝나면 따르냐 마느냐 뭐 이 부분 결정이 날 거지만 이것들이 이 이슈가 국민들의 잣대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다르게 보거든요. 저희는 그걸 믿고 그래서 그 SNS에 올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이슈화 시켰던 것이고 그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게 결국 선관위도 그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 기관의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지만 국민들의 그 지적을 감수하고 수용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모두가 기억하듯이 탄핵 이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야당에서는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구를 그리고 그 현수막을 걸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 정권과 현 정권과 미래 정권을 비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선거 운동 이미 임한 것이다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그 많이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저도 언론인 시절에 선관위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도 아는 지인들이 많이 있고 현재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현재까지는 진행 중인 상태인데 왜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 후보가 되는 걸 예단을 해서 낙선을 전제로 한 그렇죠. 4년 선거운동이라고 왜 선관위가 미리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1심에 상당한 중형이 선고됐고 그게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왜 선관위가 무리수를 썼느냐. 그래서 스스로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헌법기관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그게 단순히 여론조사 수치만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치적 변수는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아무도 예측한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공천 과정에서 사실 우여곡절을 겪으셨거든요. 처음에 부산 진구 네네. 후보로 네. 출마를 하셨다가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네. 부산 수영구의 전략 공천이 됐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시죠? 제가 이제 처음에 논의가 되는 건 이제 당에서 영입 인재 케이스로 준비가 돼서 후보군에서 논의가 됐는데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여의치 못했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입 인재 그 후보군에 포함이 됐지만 제대로 이제 지역구 선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장해찬 후보가 이제 공천 취소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예. 이제 그래서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직전에 경선에서 뛰었던 부산 진구 1 선거구에서 저는 경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을 정리한 게 아니고 저와 같이 했던 분들과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졌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략 공천 과정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당시에 사실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여당 내 집안 싸움이라는 이야기 비판도 좀 그건 있었거든요. 사실이었죠.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 전략을 따로 세우셨습니까? 선거할 때 전략 없이 하는 선거 어디 있습니까? 집안 싸움이라는 건 전 집안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안입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가 같은 집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 장해찬 후보 쪽은 그걸 보수란 틀에서 집안 싸움이라 몰아갔지만 공당을 탈당한 사람하고는 같은 집안이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기호 2번 우리 국민의힘 공당의 후보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처음부터 보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탈당한 사람은 탈당했으면 끝이다. 그 다음에 전략적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밀었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은 기호 2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다 아우르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인 생활을 하고 방송을 좀 했다고 해서 항상 정치 전면에 나섰던 장해찬 후보와는 제가 1대1로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공당의 검증된 공식 후보라는 거. 장해찬 후보는 공당이 아닌 탈당한 후보고 검증된 공식 후보를 내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저는 기호 2번을 알리는 게 급합니다. 가장 블랙 베이스의 2번을 숫자로 내걸고 공공을 첫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저 개인의 얼굴을 알리는 것보다 공식된 검증 후보의 메시지에 기호 2번 정연욱이라는 걸 가지고 지역 유권자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얘기하는 보수 후보 단일화는 그건 왜곡된 잘못된 프레임이다고 저는 거절했던 것이고 상당히 어렵다. 뭐 이 선거 질 것이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 어차피 시간이 걸려서 유권자들이 파악하는 거니까 일관된 메시지로 나갔던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셨는데 네. 처음부터 좀 아까 뭐 전략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전략이셨습니까? 결국 저는 이게 후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무너집니다. 네. 후보가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거는 반드시 이긴다는 일관된 메시지로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승리의 확신이겠죠. 그리고 내부의 조직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그걸 이제 다독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민주당은 최초로 수영에서 당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지역 내에서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갈라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수영구를 찾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약간 좌파 진영의 그 당대표급이 국회의원 선거나 어떤 선거에 부산 수영구를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번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산 수영을 찾았습니다. 그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진 것 같겠죠. 근데 결국 제가 네. 이겼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다라는 것 속에는 어떻게 보면 좀 거기에는 좀 그 문제점도 가지고 있지 않겠나. 네, 그렇죠. 뭐 어떤 상황도 그냥 우리 쪽 정당에서만 나오면 무조건 다 된다. 부산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지난 4월 작년에가 아마 4월 총선 때 부산이 초반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건 아시지 않습니까? 네. 광주하고는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지자들 내부의 불만. 그게 상대적으로 또 부산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항상 30, 40% 정도, 퍼센트 정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표까지 묶어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구청장이 2군데 빼곤 다 민주당은 넘어갔거든. 그 정도로 실제로 요동을 치는 데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이 있던 정권을 거쳤기 때문에 부산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부산 토양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 유동성이 심한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라는 걸 메시지로 걸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이 되셔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네. 이제 상임위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네네. 활동을 하시잖아요. 뭐 선택을 하신 건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지원을 했고 뭐 지원한 대로 이제 원내에서 받아줘서 배정이 됐습니다. 지원하신 이유가 예. 일단 뭐 상임위는 뭐 자기들의 뭐 의원 개인의 뭐 취향도 있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는 뭐 후원금 많이 받으려면 뭐 좀 약간 뭐 좋은 데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우스갯소리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 지역구 사정을 감안할 땐 부산 수영구는 광안리를 이렇게 해변을 가장 끼고 있는 게 핵심입니다. 수영구의 핵심을 고려할 때 저희는 뭐 지역의 어떤 엄청난 그 개발이나 이런 큰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그 콘텐츠, 그다음에 관광 개발이나 이런 부분 문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상임위에서는 주로 문화적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얘기했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많이 받아줬고요. 관광진흥법을 좀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건 법안에 본회의 통과됐지만 그 일단 관광 특구를 더 좀 지역 차원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 또 그걸 통해서 그 일자리나 뭐 지역 상권이나 같이 이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안리라는 그 자체가 그 단순한 바닷가가 아니라 이건 도심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자체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이제 올해도 뭐 저기 전국적으로 아마 여자 국제 비치 발리볼 대회나 여러 가지 그 대규모 행사들이 광안리를 무대로 펼쳐질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좀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활동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당이 꼭 해야만 한다. 네.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여야가 함께하면 더 좋을 수 있는 법안도 많이 있지 많이 않을까요?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은 좀 해보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그 아마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난 저 국회 초반이 워낙 그 법사나 과학이 쪽 상임위에서 워낙 좀 격렬하게 이제 좀 야당에 좀 폭주가 있었어. 좀 뭐 대결하는 모습만 보셨잖아요. 좀 위원장이 좀 독주도 하고. 근데 지금 이번에 문광희는 솔직히 좀 그런 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큰 이슈가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안세영 선수가 체육계 고질적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체육회 자체가 전국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협회 뭐 여러 가지 뭐 후원금 문제 막 다 터지고 나오니까 여야가 따로 갈 수는 없는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많이 냈고 그 스포츠 윤리나 몇 가지들에 대해서는 체육계 질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같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아마 비슷한 취지로 다 공감을 이루어서 했고 누구도 이의제기 하는 게 별로 없었고요. 물론 아주 극소수 몇 가지 법안들은 이제 여야의 시각에 따라 간 것도 있지만 크게 이슈가 됐던 그 문제들은 대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아마 저희 문광희가 아주 특이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삼선 방지법 네, 제가 기억을 네, 하거든요. 네, 네.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법안을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지금 뭐 체육회장 문제는 이게 본인 스스로 연임을 하겠다고 하는 이게 참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체육회 자체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수사가 지금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리고 이게 지금 선거를 한다는데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일단 연임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 자기들 사람
이기흥 회장 중심의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었고, 그러면 누가 이 하나의 그 결정하는 과정을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제기했고, 상당수 여야 의원들도 그 부분에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가 예산은 거의 4천억 넘게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거의 무소불위의 약간 독립적, 거의 언타처블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로 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항상 제대로 되겠냐는 지적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인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인데, 지금 이게 지금 아직은 지금 계류되는 상태라서 본격적인 논의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지금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흥 3선 방지법도 그렇고 체육회 부정거래 방지법도 그렇고 이게 체육계 반발은 없었을까요?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 뭐 지역으로까지 연락도 오고 뭐 여러 경로로 그만하시라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압력 한마디 전화 듣고 뭐 그런 게 할 위치는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호응이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압력도 있겠지만 호응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걸 믿고 가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평균적인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그럼 어떤 정치인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이제 뭐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뗀다는 심정으로 하면 뭔가를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저 사람 말은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진정성이 느껴진다 하는 정치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을 헬조선 뭐 여러 가지 좀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왔습니다. 현실만 보면 암담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팍팍하고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청년들이 갖는 건 앞으로 꿈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박하든 크든 꿈이 있어야 본인이 미래지향적인 설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꿈이 없는 그 청년은 청년이 아닐 겁니다. 정치는 그 청년들에게 그 꿈을 제공해야 되고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더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이자 이재명 저격수 정현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대한민국과 국민 그리고 수영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